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교재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유동적 무효가 나와 있거든요. 이 유동적 무효 부분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판례 내용이다 보니까 교재에도 판례가 많이 들어있는데 읽으면은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은 판례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끝간데 없이 외우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문제는 풀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숙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게 요런 내용이구나 라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의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무효예요. 근데 이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거든요. 이게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있는데 이런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은 확정적 무효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냐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이 유동적 무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험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자,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지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이 그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니까 이 무권 대리 행위도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고요. 요건 우리가 앞에서 대리에서 끝난 겁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두 번째인데,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 모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허가 없이 거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인데 허가 받고 거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되지 않았고요. 매매 대금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허가부터 받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뭐하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는 먼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받게 되냐면 허가를 받게 되니까 거래할 때는 매매 계약할 때는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니까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교재를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적 근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은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이 나오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항상 민법을 정리하실 때는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평적으로 정리하시면 나중과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거든요.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인지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로 나누는데, 일단 원칙이죠. 원칙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이고요. 이것도 일단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니까 효과가 없는 거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적인 것이고 꼭 머릿속에 뭐 하셔야 되냐면 숙지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확정적 무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확정적 무효와 다르냐?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유효성을.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약법 매매편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다 보니까 요 계약금 계약을 매매계약의 일부로 오해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 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급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어요. 계약금으로서의 효과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요.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것의 주된 효과는 뭐냐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는 말은 계약금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니까.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것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줬다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이란 이유로 반환받을 수가 없게 됨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유동적 무효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해서 협력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어요. 계약금 지급, 중도금도 지급할 필요 없고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거든요. 다만 뭐는 협력을 해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협력 의무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 판례는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일단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자세한 건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계약법에서 할 텐데 조금만 개념만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해요. 영업하신 분한테 뭐 서비스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썬팅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서비스로 유리에다가 뭐 받기로 했냐면 썬팅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동차를 바꿔보니까 수령하고 보니까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자동차 매매계약 자체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자동차를 넘겨받는 것이 주된 채무라면 요 자동차에다가 썬팅해주기라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인 거예요. 따라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썬팅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요 자동차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썬팅 못 받느냐? 아니에요. 해달라고 계속 지랄거릴 수 있다.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요. 만약에 그 영업하시는 분이 저에게 안 해줘서 제가 제 사비로 썬팅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수적 채무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수적 채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무엇은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판례는 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무슨 채무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해요.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요. 다만 해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다.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협력하지 않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요?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일방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쌍방 모두가 거부한다면 허가받지 않겠죠. 따라서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허가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동적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가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요. 일방이 거부하는지 쌍방이 거부하는지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뭐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외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번에서 기타라고 정리해 볼게요. 기타.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할 때는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어요. 허가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주 잘 나오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했을 때 건물만 따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받아야 되고요.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토지 거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으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전부가 싹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내지는 강행법규, 단속법규 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공부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유효입니다. 다만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때는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따지지 않아요.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무효다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뭐 많지 않죠, 그죠? 요거 교재에 나와 있지만 꼭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아, 요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이 부분은 극복되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고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요. 131페이지 오시면 3.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와요. 무효행위 전환. 자, 개념부터 볼게요. 자,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근데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뀐다면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구별되시나요? 무효였던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로 뒤바뀌는 것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이니까 개념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교재 보시면 처음에 138조가 나왔는데 중요한 조문은 아니고요. 넘겨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전환의 요건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일단 타이틀문 보시면 1. 무효인 법률행위 거 2번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 요건을 구비할 것 3번 당사자의 의사에서 무효인 줄 알았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단독행위 전환도 인정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재 13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3. 전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일단 1번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재 옆에다가 원칙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원칙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돼서 유효하게 되면요.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 우측 일단 기억해 두시죠. 우측에 보시면 2번 요식행위를 전환인데 이렇게 기억할까요? 두 번째 불가능 안 되는 게 있다. 뭐가 안 되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안 된다.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요. 요식행위예요. 따라서 어음은 백지에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음 용지에다만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어음을 작성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인 거예요.
그럼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그것이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증거로서는 증빙자료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음으로선 무효지만 뭐로선 유효한 거예요?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채무자도 누구인지 몰라서 차용증 자체가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일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뭐로 바뀔 수는 없어요? 요식행위로 바뀔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예요. 일단 예외적인 것이니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켰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없어서 입양기관에서 애를 데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죠? 타인의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친자를 입적시키거든요. 그럼 무효예요. 왜요?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다. 친자로서는 무효지만 입양으로서 양자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둘 다 뭐냐면 요식행위예요. 그래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고요.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예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요, 뭐 쉽게 말하면 바람 피워난 자식이에요. 요즘 가끔 드라마 보면 뭐 세컨드, 첩도 나오고 그러는데 첩의 자식, 뭐 서자 이런 사람을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하고요. 이 사람 보통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에 난 자식으로 친자로 입적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이거는 뭐로선 유효하냐면 인지로서는 유효한데요.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하고요. 이것도 뭐죠? 요식행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바뀔 수 있냐면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비밀 증서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한데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밀 증서인 유언이 뭐냐면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한 다음에 변호사 등에다가 맡기고 그 내용을 수중자라 그러죠. 유언을 받는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비밀로 해요. 그래서 이게 뭐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유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불러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거든요. 근데 유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재산 중 50억을 개똥이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증인이 개똥이에요. 그러면 그 유언장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유언장에 대해서 증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보니까 그 유언장이 자필, 돌아가신 분의 자필로 작성했어요. 그때는 뭐로선 유효한 거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선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 6가지는 다 요식행위예요. 따라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족상속법, 가족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뭘 내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6가지가 다 뭐라고요? 가족법상 행위예요.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죠? 긍정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왜냐하면 유언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일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긍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까지왔죠? 그죠? 다 한 겁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무효행위 전환이 뭐냐?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무효인데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뭐라고요? 무효행위 전환인데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불요식행위든 요식행위든 뭐로 바뀌어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하실 것은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고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요 세 가지 경우에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요 예외 속에서 두 가지를 추출할 수 있죠. 첫째,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긍정하고 있고요. 둘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이제 교재 133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4번 해가지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와요. 일단 139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까요? 자, 무효가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추인은 뭔가요? 추후에 나중에 인정하는 것이 추인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추후에 뭐 할 건덕지가 없냐면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39 다시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다시 말하면 행위 자체가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지는 않지만 새롭게 당사자 간에 다시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 다시 말하면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고요. 1번 민법 규정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추인의 요건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 일단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로 어떻게 해요?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재는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다시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잘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자, 1번 불가능한 경우.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추인할 수 없고요. 네 번째,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는 나쁜 짓이죠. 따라서 나중에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면 안 되는 행위고요. 요 네 번째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추인한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뭐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요 네 가지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고 작년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추인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다음 중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 해가지고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가지를 찾으라는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아주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해요. 가능한데 추인할 수 있어요? 소급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방금 읽어본 139조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게 뭐라고요? 139조의 내용인데 139조 적용되는 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첫째,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둘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면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소급하지 않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요 3번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자꾸 얘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요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완전 만취 상태. 막 그냥 그냥 길거리에다 막 빈대떡도 붙이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뭐 그냥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제가 어저께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니까 무효죠. 그죠? 근데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술 친감에 막 소리질러 막 윽박질러가지고 저한테 유리하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추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처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소급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하나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풀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135페이지에 제3절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와요. 자, 의의는 뭔가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예요. 자, 취소가 뭐라고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잖아요? 그러면 적으면 이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유효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동적 유효예요. 자, 몇 년 전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수험생들이 이제 뭐만 찾냐면 5개 지문 중에서 유동적 무효, 뭐 무권 대ring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이걸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뭘 실수한 거예요? 유동적 하면 뭐가 떠오른 거예요? 유동적 무효만 떠오르신 거거든요. 유동적인 것은 유동적 무효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도 있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요. 따라서 그 문제의 답은 뭐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인 것은 유동적 무효만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 유효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유동적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철회. 자, 취소는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죠. 철회는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됐고요.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는 거고요.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그 대신 뭘 하게 되는 거죠? 취소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효과 발생되기 전에는 철회를 하고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취소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관이 2번해가지고 해제가 나오는데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언제 합니까? 해제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넘겨보시면 해지도 마찬가지로 언제 할 거냐면 해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해가지고 협의의 취소, 광의 취소 나눠놨지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재에 넣어있지만 읽어보실 때 큰 의미 없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협의의 취소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취소 사유는 사기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사유가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 취소권 해가지고 1번 취소권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취소권자를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네요. 자, 우리가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취소권에서는 취소권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보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효는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배웠다는 말은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X인 거예요. 자,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예요. 자, 그럼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소를 또다시 취소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는 대표적으로 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를 합니다. 그 외에도 세 번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대리에서 이런 거 했어요. 임의 대리인은 원인이 종료가 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어요. 다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또다시 권한이 주어야지만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승계는 두 가지가 있죠.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 물론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데 또 최근에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가 취소권자를 찾는 문제를 잘 내는데요. 조심할 것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취소권자가 한 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소권자가 만약에 한 명인 것처럼 판단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곱씹어 올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뭐죠? 여러 사람이 취소권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1번 취소의 대상,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취소를 하게 되고요. 2번 취소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나번 예외적으로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쭉 나열된데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사해행위의 취소입니다. 자, 이건 사해행위를 언제 했냐면 통정허위 표시하면서 했거든요. 채무자의 가장매매는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행이므로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했죠. 요 채권자가 하는 채권자 취소권 사해행위의 취소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취소의 상대방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권리자나 사기, 강박을 한 사람에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효과 1.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뭐 하면요? 취소하면. 2번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결론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돼요.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취소 효과의 절대성은 상대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외는 제한 능력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 머리에 꼭 숙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일부 취소.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취소, 그 일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일부 무효와 일부 취소는 똑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